8월 이후에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고용 시장이 더 좋아져요. 와, 더 좋아져요. 네. 그 점도표라고 하나요? 그것도 거기도 실업률이 나오더라고요. 네, 실업률도 나오고 목표 실업률이라니까 예상 실업률도 나오고 그리고 PC나 CP가 어떤 식으로 흐를 거다라는 것도 나오는데 실업률은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는 걸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업이 발생을 할 수준까지 우리는 금리를 강하게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파괴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유럽은? 이라고 이제 되물어보는 거죠. 유럽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네. 거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준도 지금 골치가 정말 아플 거고. 그래서 저는 경기 방어주를 겁나게 담았죠. 경기 방어주? 네. 저는 작년도에도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작년도에 제가 은행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통신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고 그래도 애플 정도 브랜드가 있는 기업들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저는 국내에서는 고배당주 중심으로 계속 포트를 짜고 있고요. 그리고는 뭐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뭐 국내 기준에서는 제가 한전 관련된 기업들, 한전 KPS라는 유지보수 기업. 고배당이고 실적이 잘 나오고 유지보수니까 안정적인 성장을, 안정적인 이제 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 관련된 친구들, 통신 관련된 친구들 이런 애들 중심으로 좀 매수매도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태조 이방원 물어보시면은 저 조선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업황이 돌아서니까 2차 전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원은 뭐 이런 느낌. 테마주를 지금 건들면은 잘 먹으면 따버리는데 못 먹으면 반토막이다. 원래도 그런데 지금 좀 심해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은 반도체가 진짜 이제 내년에 그쵸. 내년이 제가 뭐 고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내년 되어 돌릴 것 같고 이래가지고 반도체는 지금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때까지 유럽이 이번 겨울이 가장 위기라고 하니까 이 위기가 좀 지나갈 때까지 저는 유틸리티 쪽으로 좀 많이 고려하고 있고 미국도 경기 방어주 뭐 코카콜라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이런 친구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주가 조정 목표 약간 앞으로 가이던스 조정이 발생한 친구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투자는. 그럼 경기 방어주에 지금 좀 투자를 했다가 이게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안 빠지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왜냐면은 이 상황에서 이미 충분히 할인되어 있는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간다, 환율이 돌아온다, 이러면은 대형 경기 방어주들은 국내 것도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은행, 통신 이런 애들은 환율이 돌아오면 돌릴 겁니다. 그리고는 물려 있어도 고배당이기 때문에 더 빠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하면서 버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 종목들을 저는 경기 방어주라고 생각을 해서 LG생활건강은 경기 방어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걔는 고퍼주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의 코카콜라, 미국의 존슨앤존슨은 경기 방어주입니다. 배당이 좋고 이제 어떻게 보면 PER은 높지만 얘들은 무조건 소비를 해야 되고 그것에 걸맞는 자사주 소각과 그것에 걸맞는 배당을 지급하니까 내가 이 기업을 들고 있고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제 은행 이자 같은 소득이 있으니까 수익이 있으니까 그게 경기 방어주지. 제가 LG생건을 좀 뭐 제 유튜브에서도 나쁘게 배당도 잘 안 주잖아요. 네, 나쁘게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얘는 비싸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스토리가 무너졌어요. 성장주로서 스토리는 매년 매 분기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다. 계속 플러스 성장을 해서 10년 동안 플러스 성장을 했다라는 것과 M&A를 잘해요. 중국 매출이 좋아요. 매출이 항상 늘어나요.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요. 이런 숫자가 늘어난다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게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소비가 언제 회복될지 모른다. 이런 부분.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배당주로서는 얘가 경기 방어로는 보기가 어렵구나. 그러니까 PER이 코카콜라랑 같이 30배였어요. 근데 코카콜라는 PER 30배에서도 배당을 3%를 주고요. 2.5%를 주고요. 이제 LG생건은 배당이 1%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유지가 돼도 LG생건은 스토리가 좀 부러지니까 박살이 나버리는 이런 부분에서 국내에서 그런 걸 만족하는 경기 방어주는 통신 그리고는 은행 정도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는 지금 바닥을 찍고 돌리면 괜찮아 보이는 건 증권주긴 한데 걔네들은 아직까지는 주식시장 거래량이 안 터지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 바닥을 찍으면 증권주도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걔네들이 배당률이 최소 6%에서 최대한 9%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존재한다. 그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저는 투자하고 있다. 돌리면은 반도체로 넘어가야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성장주들이 나스닥 이런 주식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담는 시기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이제 매크로 환경을 좀 얘기해 주다 보시니까 되게 불안명확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면은 많이 기다릴 것 같은 언젠간 오르겠죠. 근데 뭔가 2, 3년 더 그 이상도 막 기다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테이버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앞단에서 한번 경기 방어로 해서 약간의 뭐 수익 아닌 뭐 수익을 거두고 나서 나중에 돌릴 때 이 기술주로 그때 오겠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타이밍을 이렇게 두 타이밍을 노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죠. 지금은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가 더 빠질 거냐? 삼성전자 안 빠져요. 하이닉스가 더 빠질 거냐? 하이닉스 안 빠집니다. 지금 밀리는 건 외환, 환율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언제 올라갈 건데라고 하면은 모르겠다. 많은 지표를 이야기할 수 있죠. 미국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뭐 인텔에서 사파이어 레이크를 내게 되면, 아니면은 환율이 좀 좋아지면, 유로화가 돌리면, 그것도 아니면은 우리가 뭐 서버 투자가 늘어나면, 아니면은 또 좀 전문적인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중국 내 가전의 소비량이 늘어나면, 그러면은 반도체가 좋아진다.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돌리면은 반도체가 좋아진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서 내년 2분기, 내년 3분기면은 올라갈 것이다. 또 삼성전자 특별배당이랑 환율도 안정화되면은 내년 연말에 좋아질 것이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더 안 빠질 뿐 못 오른다는 거거든요. 언제 오를지 몰라. 6개월 정도? 길면 1년 뒤에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년 연말 고점이라고 여기서 1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진짜 내년 연말에 고점 가겠죠. 환율도 지금 오히려 더 올라갔으니까 더 빠졌으니까 더 탄력적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내년 연말에는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전까지 뭘 보유하고 있을 거냐? 언제 오를지 모른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너무 오래 걸린다. 네. 그러니까 나름 이제 오래 걸릴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앞단에서 한 번 더. 지금 뭔가 수익을 바라든지 지금 뭔가 우리가 이슈를 갖고 끌고 갈 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 그런 종목에서 저는 계속 조선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조선은 내년 1분기, 2분기부터 흑자 전환 썰이 나올 거고요. 지금도 계속 LNG 이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조선은 어떻게 보면 조금 상승 추세로 이렇게 상승 여력으로 가져가는 거고 반도체는 너무 이제 섹터의 시황에 거기다가 뭐 디램 가격에 환율에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밑으로 열려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은 똑같이 못 가는 친구 중에서 내가 투자를 할 거면은 고배당주 더 빠질 리 없는 고배당주를 찬바람이 부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오르면 땡큐 아니면 배당 좀 받으면서 어차피 반도체도 못 가고 배당주도 못 가면은 배당이라도 더 많이 받다가 반도체로 넘어가도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전략을 짜자라는 거고 아까 나스닥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스닥이 기술주죠. 성장주죠. 근데 나스닥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 5개만 꼽아보면은 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네. 거기다가 뭐 엔비디아 이 정도를 놓고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이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제외하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 친구들이 나스닥에서 시가총액의 한 30%, 40% 차지할 겁니다. 맞아요. 나스닥 100에서. 그러면 얘네들이 성장주일까요? 성장주일까요? 애플이 성장주일까요? 애플은 매년 성장이 10에서 15%? 적게 성장하면 5%밖에 성장을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애플은 버는 돈의 대부분을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자사주 소각을 4%씩 때려버립니다. 그 배당은 1%가 안 나오는데 자사주 소각이 4%가 넘어가니까 삼성전자보다 주주환원이 세요. 그리고는 전 세계에서 돈을 계속 벌어갑니다. 현금 흐름이 좋고 그 현금을 주주한테 나눠주니까 얘네들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성장주처럼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 100을 보고 우리는 기술주의 모임이다. 기술주인데 성장주는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플랫폼 기업이고요. 걔네들도 돈을 땡기고 배당 주고 자사주 소각하는 그 비율만 놓고 보고 재투자하는 비율만 놓고 보더라도 그 현금 흐름이 애플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애플 말씀드리는데 한 분기 영업이익이 20조입니다. 한 분기 주주환원이 20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코스피만큼 나오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한 분기에 최대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20조인데 그만큼 주주환원을 때려버리니까요. 삼성전자 주주환원 거기서 많이 주면 10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성장주는 아니다. 나스닥이.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기업이 나스닥보다 비싸냐 싸냐를 구분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나스닥이 돌렸을 때 나스닥보다 싼 애들은 슬금슬금 돌릴 거고 나스닥보다 비싼 애들은 못 돌리겠죠. 그런 관점에서 국내 기업도 분석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해외 기업들도 제가 맨날 애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애플이 글로벌 투자의 기준 지표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내가 다시 재구성을 하고 누구를 손절하고 누구를 존버하고 누구를 언제 물탈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순간이다. 싸잡아서 대형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 물탄다. 더 물리죠. 더 물리죠. 나스닥보다 비싸니까. 네. 딱 그거예요. 나스닥보다 싸면은 물 타셔도 돼요. 나스닥보다 비싸면 좀 기다리셔야죠.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빠져야 돼. 신저가인데. 그죠. 그렇구나. 그러면 아까 내년쯤 만약에 뭐 삼성전자 뭐 고점까지 아니더라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내년에 뭐 환율 떨어진다. 그렇게 좀 지나가듯이 얘기하셨는데 내년에 좋아질 거라고는 보시는 거예요. 대외적 환경이. 네. 저는 일단은
아까 계속 이제 미국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라고 했을 때 월스트리트에서는 그래도 내년 되면 낮춰야 될 거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왜? 유럽이 묻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진짜 기준금리를 지금 현재 속도대로 올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페드에서 어떻게 보면 FOMC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이번 9월 2022년 9월에 0.75, 2022년 11월에 0.5, 그리고는 2022년 12월에 또 0.25 혹은 0.5. 그리고 계속 올리더라도 내년 여름이면 금리 인상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연준이 말한 대로 계속 금리를 올려도 내년도 3월, 5월 FOMC 정도면은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거예요. 그럼 금리 인상이 더 안 된다라는 거는 이제 금융 환경은 거기까지가 텐션의 끝이라는 겁니다. CPI가 잡히면은 혹은 뭐 임금 상승률이 좀 멈추면은 혹은 러시아 사태가 해결이 되면은 혹은 유럽이 정말 좀 더 위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더 이상 올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 전에 떨어지겠죠. 그 전에 금리 인상이 멈추겠죠. 그런 상황에서 겨울이 지나고 유럽이 위기를 해결하고 그리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강 상태가 되든 아니면은 정말 뭐 혹자가 말하듯이 푸틴이 밀려나든 실각하든 그러면서 러시아 사태가 급격하게 해결이 되든 진짜 러시아가 전쟁을 더 확전하지만 않는 이상은 여기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미국 연준은 이제 팩트는 이거죠. 미국 연준은 내년 1분기 혹은 2분기까지만 금리 올리면은 더 못 올려. 거기까지가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은 떨어질 거야. 근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임금 상승률이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 마지막 남은 키포인트죠. 임금 상승률. 요것도 꺾이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고 그러면서 경제가 진짜 너무 힘듭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금리 인상 속도가 멈추다 못해 한 칸 정도라도 낮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주식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CPI 잡히면서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한 칸씩 당장 낮춘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칸씩 그러니까 내년도에 금리 기준금리를 4.5%까지 딱 올려놓고는 1년 동안 1%, 또 1년 동안 1%. 네. 천천히 또 경착륙을 위해서 천천히 연착륙 위해서죠. 경착륙이 너무 위험한 거니까. 천천히 1%씩 낮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주식시장은 환호하겠죠. 골디락스를 위한 금리 조절을 하는 거고 말 그대로 매년 뭐 2에서 3% 성장을 위한 금리 조절을 시작했다. 라는 부분이 되면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내년 여름에 멈추면 그 이유는 이제 금리를 언제 낮추냐. 더 이상 빠질 필요는 없겠구나. 근데 인텔 사페어 래피즈가 내년 2분기, 뭐 3분기, 뭐 늦어도 그때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멈추면은 환율도 그때가 고점이고 찍고 떨어지겠죠. 그럼 외국인들도 이제 슬슬 고개를 돌리겠죠. 올라갈 때의 4.5와 내려가기 전에 4.5는 의미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이제 완전 그 변화량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올라왔어. 우리 이제 등산 끝났어. 그럼 이제 쉬엄쉬엄 내려갑시다. 아이고 이제부터는 안 힘들겠네. 네. 그럼 좀 경치도 구경하고 아이고 저 유럽에 많이 힘드네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이러고는 네. 일본은 아이고 너네는 아직도 디플레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천천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오늘 진짜 너무 느끼는 게 많은데 약간 이제 저는 막 이렇게 주식 고수 그런 거는 아직 한참 모자르니까 이렇게 중간에 한번 그 배당주 같은 거, 고배당주 같은 걸 한번 탔다가 성장주로 옮겨가는 게 조금 겁나기도 하긴 하는데도 들으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고 되게 설득이 되네요. 제가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잘 잡았는데 제가 4월 달에 은행 폭락하기 직전에 은행을 더 살까라고 하다가 은행이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이니까 스윙 치던 거에서 스윙 나고 이렇게 뭐 정리하고 이러다가 이제는 올해가 좀 무서우니까 금리 인상 대비해서 은행은 많이 샀다. 근데 은행이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 통신을 사자 해서 국내 통신 3사 중에서 좀 배당이 높은 친구로 KT랑 SKT를 샀어요. KT 좋잖아요. 근데 KT가 우영우 이슈로 생각보다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KT를 싹 팔고 SKT로 넘어왔죠. SKT는 못 갔길래. 근데 제가 그러고는 평단이 한 52,000원대인데 지금 52,000원부터 51,000원을 8월 초부터 계속 다른 주식들이 박살나는 동안도 계속 태조 이박원이 올라가는 동안도 계속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배당을 주니까 그리고는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 변동성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좀 덜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시들 적게는 다른 데서 막 노는 거죠. 태조 이박원도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뭐 나스닥 레버리지도 들어갔다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투자할 때 항상 내가 좀 홈스윙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좀 편안하게 멘탈 관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러니까 반도체가 대세 상승할 때는 반도체를 들고 가는 게 맞겠지만 지금은 그런 관점에서 경기 방어주를 핵심 포트로 들고 가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페이버님이 보실 때
앞으로 이제 그래도 이제 금리가 만약에 4%, 뭐 4.5%까지 인상하는 그런 거는 있는 거잖아요. 이미 뭐 공개가 됐다고 해도 네. 여기서 주가가 좀 더 이렇게 많이 막 5%, 10% 정도 막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 가능성 때문에 제가 지금 아주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국내장도 조금 이렇게 그 오전장이 개파라고 난 뒤에 슬슬 말아 올렸고 그러고는 미국장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갈래 하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반등을 싹 주고 있어요. 심리적으로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전히 10월 달에 실적 전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우려사항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뭐 엔비디아도 뭐 중국 이슈가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번 페덱스도 그렇죠. 뭐 다들 가이던스를 하향하고 있고 실제로 목표 주가도 계속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주가에 직접 반영이 되면은 좀 크게 문제가 이슈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도 지금 미국에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은 대부분 추가적인 가이던스 하향을 하고 있어요. 뭐 강달러 때문에 경기 둔화 때문에 유럽의 소비가 둔화되는 것 때문에 중국의 소비가 둔화되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중국도 셧다운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번 분기 실적이 만족스럽게 나올 거냐라는 거죠. 이번 분기 실적이 만족스럽게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실적이 좀 이렇게 흔들흔들하다가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산타랠리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이제 마지막 0.75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1월 초가 되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랑요 그다음에 중간선거가 끝납니다. 만약에 11월에 FOMC에서 0.5%를 올리고 중간선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공화당이 우세가 되든 민주가 우세가 되든 간에 일단은 뭐 공화당 따라 민주당 따라 전망을 다르게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는 일단 선거가 끝났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선거 불확실성 끝났습니다. 금리 인상도 이제는 0.75라는 자이언트 스텝은 더 이상 안 해. 0.5구나. 약간 12월에 0.5로 올려도 이미 그거는 시장에 선반영이 된 거죠. 네. 왜냐하면 4.6%까지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네. 시장이 지금 생각하고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실적 확인하고 불확실성 해소되고 그러고는 여전히 4.5% 정도네. 왜냐하면 다음에는 11월에는 점도표가 안 나오거든요. 그럼 12월 FOMC 전까지는 랠리가 나올 수 있죠.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10월 실적. 왜냐 10월 실적이 안 나오면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큰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부분이 조금 많이 걱정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테슬라의 실적, 애플의 실적 그리고는 저는 메타도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메타가 워낙 싼데 얘네들이 지금 뭐 온라인 광고 시장 이런 얘기 구글이랑 같이 좀 업혀가는 게 많기 때문에 같이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구글 같은 친구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나스닥 200주선을 지켜야 된다. 혹은 S&P 500 전저점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더 폭락을 이야기하는 분들, 레이디알리오 같은 형님들이 20%더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실적 안 나오면 실적이 안 나왔을 때 2019년 연말 주가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근데 실적이 안 나온다 그렇게 많이 빠져요? 근데 지금 말 그대로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소비가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했었는데 이게 진짜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경기 침체라고 가정을 하면은 2019년보다도 빠질 수 있죠. 왜냐하면 작년을 버블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차트를 나중에 한번 열어서 보시면 되는데 나스닥을 2012년부터 지금까지 차트를 쫙 열어놓으시고 주봉이나 얼봉으로 열어놓으시고는 2012년부터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전까지의 상승 추세를 평균선을 딱 그으시면은 지금 그 라인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평균액이라는 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채권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 10년간의 차트를 열어놓고 10년 동안의 상승 각도를 놓고 거기에서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걸 반복을 한다. 그걸 내가 지난 30-40년 봤더니 이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 라는 이론을 주장하는 분들 기준에서 거기에 대입해서 보면은 지금 코로나 때는 요 기준선 밑으로 갔고요. 돈을 풀면서 올랐고요. 그리고 떨어져서 지금 이 기준선에 닿았어요. 지난 나스닥 그 반등 라인이 정말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요 라인에 닿고 200주선을 지키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고 지금 다시 떨어지면서 여기까지 딱 와 있습니다. 뚫리면은 그죠? 코로나 때처럼 버블이 많이 생겼으니까 버블이 많이 꺼졌다가 올라가겠죠. 이 관점에서 20-30% 빠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나중에 뭐 가능하시면 여기 그 10년 나스닥 차트만 좀 띄워주시고 그것도 아니면은 각자 개개인이 한 번씩 띄워보세요. 그런 식으로 분석하는 분들 이게 기술적 분석이긴 한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나스닥 200주선을 지켜내야 그래야 그나마 좀 이렇게 평균 타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실적이 받쳐주면은 인플레이션이 실적으로 녹아 나온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숫자로 증명이 되겠죠. 그러면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네. 그 최악의 순간에는 마이너스 20% 열어두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아직도 현금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어. 현금이 저도 좀 많이 써가지고 좀 현금이 좀 부족하긴 한데 어. 이 상황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자 혹은 지금 들고 있는 뭐 이렇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나 있는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전략을 짜자라는 게 불가능한 상황인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제 10월 실적까지는 야, 그러니까 이게 현금을 혹시나 이제 그러신 분이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금이 진짜 많으신 분들은 네. 써야겠네요. 지금 슬슬 쓰고는 있어요. 써야지. 네. 이거 만약에 요 마이너스 20%안 찍고요. 네. 올라갈 수도 있으면 그죠? 지금이 거의 바닥 부근이잖아요. 네. 그러면 놓치는 거잖아요, 또 결국. 네. 근데 이게 진짜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모르니까. 올 확률은 저는 10%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적긴 하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적다고 하면은 진짜 현금 지금 많으신 분들은 주식 안 사놓으면 네. 그 또 올라가는 거 또 이렇게 눈 뜨고 보기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우 확률이 높은 거는 내년 2분기, 3분기일 겁니다. 이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반등을 줘봤자 나스닥 기준 전고점을 뚫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 S&P 500 기준 201선을 뚫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전에도 거기서 뚝 까먹고 떨어졌는데 이게 다시 전고점을 뚫고 나스닥이나 S&P 500이 201선을 뚫고 돌려서 올라간다. 다시 나스닥이 14,000, 15,000 간다. 부의 효과. 인플레 다시 터지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야,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답답한 장일 수밖에 없는 게 사서 5% 나오면은 5%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나오셔야 되는 이런 장이 돼버리는 그러네요. 거죠. 더 가더라도. 그래서 진짜 지금은 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부자가 나오기도 하는데 요 시장에서는 계좌가 살살 녹아요. 약간 우리가 작년처럼 계좌가 뚝 떨어져가지고 감당이 안 돼 이게 아니고 야. 이 정도 버틸만한데 이러면 녹아버리거든요. 개인적으로 또 이게 말씀을 들으니까 또 너무 막 살 필요 없고 이런 사는 구간이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쉴 거면 쉬시는 게 맞아요. 그냥 뉴스만 들으시고 좀 해결만 되고 그러니까 나스닥이 진짜 돌리는 거 보고 들어가자라고도 보실 수 있고 난 필요 없고 나는 내년에 반도체 올라갈 때 반도체 정말 이제 좋다 하는데 내년 연말에 좋다 그러니까 현금 6개월 들고 있다가 6개월 동안 단기로 이렇게 좀 통장 묶어놨다가 6개월 뒤에 내가 반도체를 사겠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전략을 세우시던 아니면 나는 뭐 저평가되어 있는 거 스윙 들어가서 2% 3%씩 소소하게 좀 이렇게 트레이드 할래 이런 전략으로 딱 정해놓으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야, 그러니까 오늘 테이버님 이렇게 방송 들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조금 있다가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사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나름 그분들이 근거를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오늘 테이버님이 말씀해 주시는 근거가 깊이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깊이 없습니다. 저는 실전 투자자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깊이 없어요. 조심스럽게 저는 네. 이게 마이너스 20%가 나온다고 해도 지금 주식을 좀 사는 게 왜냐하면 그냥 마이너스 20% 맞더라도 네. 한 1, 2년 후에 3, 4년 길게 보면 엄청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또 조심스럽게 하게 되면서도 그렇구나 이게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한국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는 네이버, 카카오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진짜 좀 버티기 힘들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제가 올 초부터 뭐 조선이나 아니면은 자동차나 이런 걸 보신 분들은 오히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는 뭐 나쁜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통신 같은 거 이런 거, 고배당주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나는 그닥 지금 뭐 올해 초부터 지금 왜 바뀐 게 없어 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은 섹터별로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은 건 맞다.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올해도 계속 올라갔죠. 뭐 IRA 관련된 뭐 그런 종목들도 계속 좀 잘 버티고 있으니까 섹터를 고르는 것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식쟁이는 종목 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뭐 성장주를 좋아한다, 배당주를 좋아한다, 아니면은 내가 뭐 우량주를 좋아한다, 아니면 테마주를 좋아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인의 취향은 있겠지만 내가 아무리 먹기 싫다고 해서 그죠 나는 한식 파라 그래서 나는 절대 피자는 안 먹어. 그래도 피자만 있고 일주일 동안 피자만 먹고 살아라 그러면은 먹어야죠. 그런 식으로 선택이 지금은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선택의 폭이 좁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누구는 지금 사야 한다, 누구는 좀 참았다 사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면 목표 수익률을 낮게 잡고 사셔야 되고요. 나중에 사러 가시는 분들은 한 번 사서 꾸준히 가져가는 거는 나중에 사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들어가봤자 3% 5%입니다. 그게 1년에 뭐 예금 이자가 5%니까 5%면 괜찮지 않냐 하시는데 그 5%가 100%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 테이킹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략이 많이 필요한 거고. 근데 지금 사서 만약에 네. 모아가는 관점으로 팔지 않고 네. 2년 3년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당장
다 사면 안 되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다. 뭐 애플의 실적 때문에 마이너스 20%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부터 반도체로 예를 들게요. 반도체가 내년 6월에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 계속 분할 매수하셔야죠. 빠지든 오르든 물론 내가 사고 난 때부터 계속 올라가면은 배는 아파요. 근데 마이너스 20% 날 수 있는 확률이 있었으니까 올라갈 때까지 분할 매수하시고 올라가면은 안 팔고 그러고는 내년 12월에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략이 명확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총 정리하는 네. 총 정리하는 느낌으로 질문 하나를 좀 드린다고 하면은 만약에 물론 현금이 1억 있는 분들 많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만약 현금이 한 1억 정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뭐 채권도 얘기해 주시고 주식도 얘기해 주시고 뭐 배당주, 고배당주, 경기 방어주, 성장주 이런 것들 쭉 언급해 주셨잖아요. 나스닥 기업들도 언급해 주시고 어떤 정도로 그리고 아까 또 마이너스 20% 정도의 위험도 있는 거고 어떤 정도로 이렇게 현금까지 포함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리시겠어요? 저는 지금 새 돈으로 1억 주신다 그러면은 저는 20%는 조선 쪽. 네. 왜냐하면 턴어라운드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아주 센 건데 태조 이방원 얘기가 나올 때 대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다 오르고 지금 다 빠졌어요. 소위 말해서 태조 이방원이 8월부터 시장 조정 받는 데서 걔네들만 수급이 쏠렸고요. 그러면서 떨어졌는데 그 관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가치, 가격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걸 놓고 보는데 저는 여전히 조선 기자재 쪽이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한국만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 제가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로키드 마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데 왜냐하면은 국내 기업들이 조금 그 성장성에 대해서 그죠 지금은 이슈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약간 테마성이 있어요. 네, 테마성이 좀 강하게 만약에 푸틴이 정말로 실각하면 과연 지금 들어왔던 계약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약간 지금 매출에 막 예를 들어 우리가 뭐 4조, 8조 이런 얘기 하는데 4조, 8조가 다 날아간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기간도 길어질 수 있고 그러고는 전체 물량도 좀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주가 충격이. 그런 부분에서 당장 이미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격도라고 부르는데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조선은 태조 이방원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격도가 안 벌어졌어요. 주봉 월봉 볼 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무겁기도 하고 같이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기 때문인데 여전히 돈이 앞으로 뭐 잘 벌 거다. 지금 뭐 이슈가 계속 붙어 있으니까 보셔도 될 것 같고 2차 전지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움이 지금 1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10만 원은 안 깰 것이다라는 분석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2차 전지도 저는 한 20% 정도. 그러니까 2차 전지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투자할 만한 친구니까 스토리가 있는 친구니까 20%씩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은 1억 중에서 한 40%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20%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방어주. 이건 왜냐하면은 고배당 친구들 중에서 들고 갈 때 이게 물류도 안전한 친구들이니까 그 나머지 40%는 돈에서 내가 만약에 2차 전지나 조선이나 이런 애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혹시나 지수가 박살나면 다 부러집니다. 그때 더 물탈 자금으로 40%는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지 않나. 40%. 네. 좋습니다. 그 조선을 제가 잘 몰라서 조선 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조선이 턴어라운드를 한다는 거는 그동안 계속 적자를 기록했다는 건가요? 그죠.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배를 만들고 배를 이제 계약을 하고 만들고 이제 인도하는 데까지 2.5에서 3년이 걸려요. 그러면은 지금 만들고 있는 배는 2019년, 2020년도에 주문을 받았던 배들이고 지금 2020년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주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기준. 그러니까 올해 말이 돼야 실제로 좀 비싸게 수주를 하고 그리고는 좀 비싸게 팔겠다라고 좀 우리가 계약하는 관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이 많이 남고 좀 이게 내 공장이 쉬고 있으면은 싸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되는데 내 공장이 100% 돌아가기 시작하고 캐파가 좀 차기 시작하면은 그래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분위기가 올해 연말 되면은 돌아설 거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미포조선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 내년도 턴어라운드 될 거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대우조선도 내년부터는 돈 잘 벌 거니까 지금 산업은행이 이거 이제 경영 정상화 이제 곧 가능한데 뭐 증자, 감자 이런 거 필요 없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M&A 썰도 뭐 얘기를 하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돌아설 거니까 앞으로 돈 벌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관점에서 뭐 PBR이나 역사적인 뭐 가격대 놓고 봤을 때 비싸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선은 지금 제가 반도체를 제외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더 성장성이 있는
섹터에서는 조선. 2차 전지는 워낙 핫하니까. 네. 조선과 기자재는 또 다른 거예요? 조선은 이제 중공업을 말하는 거고 기자재는 거기 납품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되게 많이 말씀드리고 실제로 제가 여기저기서 워낙 저랑 잘 맞아가지고 이 기업은 공부 꼭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동성화인텍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본행제라는 거를 만드는 친구고 카본을 만드는 친구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업체로 한국카본이라는 친구도 존재하는데 우리가 지금 조선했을 때 가장 돈 잘 번다 혹은 한국이 잘 만든다라고 하는 배가 LNG 운반선입니다. LNG 운반선은 LNG를 담아야죠. 그럼 LNG를 담는 통이 중요할 거예요. 그럼 LNG는 액화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액화를 저온으로 하죠. 그럼 저온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기화되지 않도록 이게 이렇게 온도를 막아주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행 자재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납품하는 친구가 동성화인텍이랑 한국카본입니다. 그러니까 동성화인텍이 좀 더 배당도 있고 실적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저는 뭐 둘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화인텍이 저한테 맞다. 근데 뭐 사람마다 이거는 트레이드 하는 관점에서 자기랑 맞는 종목이 또 있어요. 한국카본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양전기공업 이런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피팅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으면 밸브 만드는 친구들 뭐 그런 애들 중에서도 괜찮은 친구들이 있고 네, 또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웃기긴 한데 선원들의 식당 칸, 선원들의 숙소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것을 만드는 것도 있어요. 뭐 기업마다 다 있기 때문에 특징을 좀 확인을 많이 해보시고 얘네들은 뭐 좀 돈이 될 것 같다, 저평가다 이런 부분들, 뭐 차트가 장기로 봤을 때 아직까지 올라갈 부분이 많다 싶으면은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조선은 글로벌 1등이잖아요, 그죠? 예. 와,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 1등 이러면 좀 뭔가 벌써 이게 좀 마음에 그 투자의 진입 장벽이 많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한국 조선의 매력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기자재 부분은 지금 주가 수준은 좀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태조 이방원으로 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는데 태조 이방원 썰이 돌기 전보다 한 10에서 한 15% 정도 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몇몇 기업들은 테마성으로 아직 안 빠지고 있는데 실적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는 떠 있긴 한데 그 정도에서는 뭐 매수 매도를 충분히 해도 앞으로 성장세가 남아 있고 또 수주 잔고를 확인해 보시면은 수주 잔고 좋은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적 기대감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숫자가 찍힐 때까지 투자를 해볼 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조선이 또 그 뉴스를 보면은 약간 뭐 마진이 좀 박하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사람 구하기 힘들다. 네. 되게 고대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단은 세트업체라고 볼 수 있는 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LNG 관련돼 가지고도 2020년도에 카타르랑 계약을 크게 했어요. 그때 계약금을 너무 낮게 잡았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지금 신규 발주 물량과 그때 계약 물량에 있어가지고의 이제 만드는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 그리고는 뭐 철강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포스코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니까 철강 가격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돈 못 버는 곳은 중공업이에요. 근데 중공업의 1차, 2차 하청들은 돈을 잘 벌어요. 걔네들은 예전에 조선업이 안 좋을 때도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자릿대 한 8%, 9%, 10%는 유지가 됐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나오는 친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선업의 시장이 커졌을 때 얘들은 큰 걱정 안 하고 투자할 수 있는 뭐 그런 종목들이 존재하니까 영업이익률을 체크하면서 투자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게 조선이 2000년 중반인가요? 네. 그때 한번 엄청 오르지 않았어요? 뭐 10배, 20배 뭐 많이 올라가면 50배까지 올라가죠. 이번에도 막 그런 사이클이 그거는 10배는 안 와요. 이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중간에 유상증자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는 감자도 많이 했고요. 이미 시가총액이 많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텐베거가 나올 수 있는 섹터냐? 조선이 텐베거는 못 가요. 2배, 3배는 우리가 뭐 노려볼 수 있겠죠. 텐베거는 불가능이고요. 정말로 텐베거를 노리고 싶다 그러면은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더라도 저는 뭐 수소. 예. 왜냐면 수소 기술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10년 전 전기차를 대하는 자세로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가 100배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100배면은 버텨볼만 하죠. 근데 거기서 진짜 10년 뒤에 우리가 전기차 다음 세대에 우리가 지금 석탄 화력 발전 이 다음 세대에 뭔가 그 표준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게 뭐가 될 것이냐 라고 보면은 저는 솔직히 뭐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뭐 원전도 그렇고 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걔네들은 이미 기술이 상용화돼 있고 우량한 친구들이 존재하고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수소는 없어요. 근데 모든 어떻게 보면 기술이나 케미컬적으로 물리적으로 봤을 때 수소만큼 논리적으로 혹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정말 우주 시대까지 갔을 때도 우리가 명쾌하게 이 에너지면은 가능할 것 같아라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친구가 석탄 떼서 로켓이 못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케로신이라는 걸 떼는데 그런 케미컬 반응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수소, 수소 결합.
그런 에너지원의 차원이든 에너지 저장이든 운송은 암모니아로도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서 신기술, 주도 기술을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10배를 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유럽에 있는 기업 중에서 너무 많이 풀고 가는데요. 유럽에 있는 기업 중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수소를 물을 전기분해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전기분해를 해야 되는 전해조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세계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가장 좋은 기업이 유럽에 있습니다. 아, 그것도 유럽에 있어요? 네. 그래도 네덜란드에 있을 거예요. ASML의 어떻게 보면 형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곳에서 기술 개발을 해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걔네들은 또 10배를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현대차 말고 니콜라 말고 정말로 수소 스타트업이 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데다 해야 되는 네, 거죠? 아니면 그러니까 현대차는 10배 못 가죠. 어. 현대차는 10배를 가려면 너무 무거워. 그렇죠. 애플이 10배를 앞으로 못 간다고 하고 테슬라가 10배를 못 간다고 하는 것처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에서 새롭게 떠오른 라이징 스타를 한 10년 정도 투자를 하시면은 10배를 갈 것이고 그게 어렵다 생각하면은 관련 ETF는 10배는 못 가겠죠. 근데 3배에서 한 4배, 5배 이 정도는 볼 수 있는 게 뭐 수소 관련 ETF. 그래서 막 길게 끌고 갈 만한 친구들을 찾으시고 우주도 좋고요. 이거 테이버님 방송에서 수소 한번 언급해 주셨나요? 저는 수소 되게 좋아요. 아, 그러면은 네. 꼭 이 시청자분들께서 테이버님 들어가셔가지고 네네네. 그 정확하게 설명한 테이버 네네. 네, 들어가셔가지고 수소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너무 많이 푸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텐베거 얘기가 나와서 네. 이제 테슬라는 이제 이미 됐고 수소에서 이런 걸 발견할 수 있고 조선은 네. 조금 어렵고 네. 비트코인은 갈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2만 불 왔다 갔다 하는데 10배면은 이제 20만 달러군요. 2억. 2억. 그 우리 이분은 10억 얘기하는데. 기욤 패트리옹이 네. 그 좋은 말씀을 하셨죠. 비트코인은 2030년에 음. 10억이 되든 영원이 되든 그분이 비트코인으로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 10,000원 안 될 땐가? 진짜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분할 매수하셔서 필요할 때 팔아서 쓰시고 계속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 장기 투자를 해본 경험으로서 말씀하신 게 딱 그겁니다. 와. 10억을 가든 0을 가든 둘 중 하나를 갈 것이다. 어. 근데 저도 거기엔 동의를 하는 게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인플레이션 시대, 인플레가 너무 심하다, 달러가 너무 강세다라고 하는데 정말 웃긴 게 금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금이 오히려 달러 강세보다 더 심하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랑 이게 대비돼 가지고 가격을 버텨내는 친구가 오히려 지금은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월스트리트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시대가 변하고 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물로 금을 사시는 분들은 뭐 금목걸이 하시고 그러면 좋죠. 근데 대부분의 금 거래는 사이버에서 금 선물의 시장에서 발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금 선물과 비트코인과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앞으로는 발행량이 좀 한정돼 있고 그러는 CBDC로라든가 이런 넘어가게 되고 기술의 혁명 그리고는 비트코인 앞으로 하나의 표준이 될 것이다. CBDC가 되고 뭐 NFT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게 블록체인인데 블록체인의 가장 베이스가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네. 라는 부분 때문에 정부가 막을 거냐 하면은 못 막는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왜? 미국 국민들의 3분의 1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3분의 1이 비트코인과 연결되어 있는 가상자산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데 그거를 미국 정부가 한 방에 못 막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 역시도 관리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를 하면서 얘들이 들고 있는 기준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미국 채권, 애플 채권 이런 걸 들고 있고요. 그럼 미국 달러도 들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비트코인과 같은 많은 걸 들고 있는데 현물 자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유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전하게 유지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까지는 국제유가라고 하는 게 글로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이었고요. 우리는 달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기축통화가 됐냐를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국제유가를 사우디가 달러로 거래하게 해주면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었다. 근데 앞으로 비트코인도 달러 자산이네요.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 자산이네요. 걔네들이 앞으로 소위 말하는 크립토 시장 혹은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뉴 월드 웹 3.0 이런 상황에서 모든 가상자산의 그 기축통화 그러니까 교환 단위가 달러가 되면은 결국 달러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기축통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이미 USD로 거래가 되는 많은 코인들이 존재하고 비트코인도 USD를 기준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걸 굳이 막을 이유는 없죠. 안전하게 가져가야죠. 그리고 미국이 안전하게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앞으로 표준 지표로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쓸모가 있냐 없냐는 나중 문제를 하더라도 표준 지표로서 진짜 이제 딱 그 관점이죠. 표준 지표로 인정받으면 10억이고 못 받으면 0원이다. 못 받으면 진짜 그냥 데이터가 되는 거죠. 아, 테이버님 그러면 아까 그 조선 있잖아요. 네.
조선은 이제 좀 무겁고 기자재 쪽 같은 경우는 이게 항상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까 이렇게 좀 연동돼 있다고 했잖아요. 의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못 가는데 얘는 10배 갈 수 있어요? 기자재도 10배는 어렵죠. 아, 그렇게 10배는 어려운데 그래도 좀 가볍다라는 것은 차트 매매가 좀 유효하게 먹히고요. 어.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하루 뛰면 좀 많이 뜨니까. 그리고 이런 조선은 한 번 했다가 한 번 주가 잘못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오면 되게 고생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 아직까지는 시황이 좋으니까. 아. 예를 들어서 2023년, 2024년, 2025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저도 저 조선은 좋아하는데요. 저는 안 사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아직은 저렴하다.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 성장 기대감,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저평가고 선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 비중을 줄이든 아니면은 이제는 비싸졌습니다. 놓아줘야 할 때입니다. 요렇게 뭐 가져가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워하는 게 시청자분들이 저희가 40대랑 50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 반이 더 3분의 2 이상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떨어지더라도 우상향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네네. 조선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하다가 우상향이 안 되고 계속 사이클만 그려가지고 못 빠져나올까봐 그걸 무서워할 수 있다. 우상향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첫째, 기업이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꾸준한 성장을 보여줘야 되고요. 꾸준한 주주 환원을 보여줘야 됩니다. 농심은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새우깡은 매년 가격이 오르고 신라면은 매년 가격이 오릅니다. 근데 10년 동안 농심의 주가는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요? 10년 전에도 20만 원이었고요. 지금도 20만 원, 30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주주 환원이 동일하게 1년에 4천 원이거든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인플레가 됐는데도 계속 4,0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 환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삼성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삼성전자는 돈을 더 잘 벌어서 혁신을 잘해서 추가로 주주 환원을 매년 늘려서 네이버랑 카카오도 배당을 기준으로 보시면 배당을 늘리는 기업입니다. 좀 비싸서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미국 나스닥에서도 동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는 애플 이런 기업들을 10년간 매 분기 배당이 성장하는 기업이고요. 그런 기업들이 우상향하고 제조업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미국의 어떻게 보면 뭐 화학 기업들, 미국의 제조 중심 기업들, 마이크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오르락 내리락이 커요. 시장 규모가 성장하면 우상향은 하는데 대부분 오르락 내리락 사이클, 시클리컬이라고 부르는데 대한민국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없습니다. 대부분 하드웨어 산업이고 하드웨어 산업은 기본이 시클리컬이에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걸 찾으실 거면 미국 기업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저렴한 소프트웨어 혹은 뭐 저렴한 배당을 잘 주고 조금의 이렇게 그 주주환을 확대를 하는데 돈도 잘 버는 그런 기업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국내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50종목이 안 나와요. 미국 기업처럼 운영하고 미국 기업처럼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50기업밖에 안 나옵니다. 차라리 미국 기업을 투자하시는 게 맞고 한국 기업은 사이클에 따라서 좀 많이 좀 부지런하게 투자하셔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이프님 제가 진짜 매크로부터 그 마이크로까지 정말 넘나들면서 막 대중 없이 막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찰떡같이 알아들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태희원님 그러면 혹시 끝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맨날 제 방송 라이브 방송에서 밖에 나가서도 계속 말씀드린 게 최악의 시기가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도 그러고는 올라갔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터널의 끝자락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뭐 급등도 급락도 없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갇혀가지고 답답한 흐름은 이어가겠지만 점점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터널의 끝자락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한두 가지 뭐 크레바스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실적 때문에. 그죠? 10월달에 실적이 확 빠지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정말 기회가 될 수 있고 확 빠지는 게 없다 그러면은 정말 느리게 천천히 우상향하다가 금리가 끝났네. 인플레이션이 끝났네. 쭉 올라가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2020년도에 푼 돈에 대해서 아직 한 방 남았다. 그 돈이 실적에 적용되는 실적에 녹아 나오는 그 시기가 한 방 남았다. 그때가 우리가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일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쳐도 아직까지는 버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세세하게 기술을 많이 갈고 닦으셔야 되니까 때를 기다리면서 연습을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희원님 진짜 피와 살이 되고 돈이 되는 말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머니카페의 저자이신 페이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